우리 오늘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치? 근데 겨가 뭔지 아는 사람? 겨 뭔지 잘 모르죠. 아무도 모르더라고. 아는 친구들이 없었어, 4학년 친구들 중에서. 자, 선생님이 그래서 무슨 소스 같은 거 같아. 소스, 겨. 소스랑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겨야, 겨. 뭔 거 같아? 뭔가 응. 쌀 껍질? 아, 정답. 쌀 껍질이야, 쌀 껍질. 우리가 먹는 흰 쌀 있지. 거기가 원래 쌀이 흰색이 아니거든. 그래서 쌀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떼내면 이렇게 껍질에 두꺼운 껍질에 싸져 있어. 근데 이 껍질을 씹으면 약간 식물 껍데기, 찌깃찌깃한 식물 껍데기라서 이건 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뭐가 나오게? 흰 쌀이 나오지 않아요. 너네 브라운 라이스 뭔지 알지? 현미. 좀 딱딱한 쌀. 그게 나오는 거야. 거기서 껍질을 한 번 더 벗겨내면 그때 흰쌀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흰쌀은 원래 그 상태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처음 재배했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껍질, 그 다음에 현미라고 하는 그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벗겨내고 백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 겨가 바로 쌀의 껍질이다. 자, 그러면 똥이랑 한번 비교해봐. 똥이 더러워? 겨가 더러워? 똥. 비교 불가야. 왜냐면 겨는 그냥 식물의 껍질인 거니까 먼지가 앉아있을 수는 묻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냄새가 난다거나 똥만큼 우리한테 막 불쾌감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똥이 훨씬 더러워. 근데 똥이 묻어있는 개가 겨가 묻어있는 개를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몸에다가 더러운 걸 묻히고 다니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어이가 없지. 똥이는 똥 묻은 개가 훨씬 냄새나고 훨씬 더러운데 겨 묻은 개한테 더럽다고 지금 탓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자기는 더 큰 잘못이 있고 더 큰 흉이 있는데 자기보다 조그마한 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비웃고 놀리고 야단치고 그런 상황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선생님만 돌아가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루룩 볼게요. 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못이 적거나 혹은 뭐 흉이 적은 사람한테 오히려 야단치고 흉보고 비웃고 놀리는 그런 상황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겨도 뭔지 기억해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37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그렇게 빨리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겸손해라. 그 다음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마른 하늘에는 원래 맑은 하늘에는 벼락이 잘 치지 않는데 그때 하늘이 푸르고 맑은데 우르르 꽝꽝 하면 너무 깜짝 놀라겠죠. 예상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뜻밖의 상황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자, 그 다음에 39번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게 진짜가 될 때, 현실이 될 때 쓰는 표현. 자, 마지막 40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큰 어떤 빚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누가 말 한마디 잘했다고 빚을 다 깎아주겠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곤 해보도록 합시다. 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좀 어렵죠? 맞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읽을 때 문학책을 읽을 때 소설, 이야기책, 뭐 앞에 우리가 읽었었던 해리엇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밌잖아. 쭉 이어서 읽기가 어렵지 않은데 오늘 읽었던 이런 비문학 책을 읽을 때는 정보가 나와 있는 책을 읽을 때는 이 책 아니라 다른 책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좀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책은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챕터를 나눠서 예를 들면 뭐 챕터가 10개다. 그러면 하루에 2개만 읽어야지. 챕터가 5개다. 그러면 하나만 읽어야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읽어주는 게 그래도 좀 더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읽다가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럴 경우에는 이 단어는 모르면은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사전 이용해가지고 찾아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그 다음 내용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빈곤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빈곤한 사람들, 빈곤층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비슷한 의미긴 한데 가난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단어가 빈곤인데, 자, 일단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써볼까요? 자, 됐으면 서윤이 먼저 들어볼게. 쓰레기 섬들이 생각나요. 쓰레기 섬? 쓰레기 섬. 쓰레기 섬과 빈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쓰레기가 생각나고 사람들이 굶고 있는 장면이 생각난다. 굶고 있는 사람들. 좋아요. 또 예현이는? 아무 때나 자는 애들. 노숙자? 아무 데서나 자고 있는 사람들. 좋아. 아무 데서나 잠든 사람들. 우리 보통 홈리스라고 하잖아. 사람들 노숙자. 좋아요. 이런 사람들도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은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걸?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뭐 유니세프라든지 굿네이버스 아니면 뭐 월드비전 이런 단체에서 후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홍보 영상 나오는 거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진짜 이렇게 팔 앙상하게 마른 그런 아이들이 얼굴에 막 파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걔를 쫓을 힘도 없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이 떠올라요.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들. 이런 장면들이 빈곤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긴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만 빈곤이 아니라 빈곤이 굉장히 큰 넓은 의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질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목은 다양한 얼굴의 빈곤이에요. 자, 6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 연이 다 됐으니까 서윤이 거부터 들어볼게요. 서윤이는 몇 번째 사람을 골랐습니까? 저는 민수요. 민수 6번. 응? 민수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맞지 못하잖아요. 학교는 갈 수 있는데 그냥 핸드폰도 못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진짜 완전 빈곤이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얘는 핸드폰을 못 사고 있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뭐 좋아. 또 예연이는? 저도 6번을 시즌은 네. 스마트폰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이거는 빈곤에 대한 책이니까 가난한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겠지, 예연아? 친구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볼까? 답이 안 나오네. 답은 선생님이 얘기하지.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생각해봐. 자, 예안이 거부터 들어볼게요. 왜 달라요, T라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T라는 돈이 없어서 뭐를 찾고 있죠. 욕심을 같은. 그치. 또 사연이는? 왜냐면 딴 사람들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T라는 아예 없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좋았어. 자, 어금니 6개가 썩어서 치과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에 20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밥은 당연히 먹을 수 있겠지. 집도 있고. 4번. 그러니까 윌리엄은 먹을 게 없는 상태는 아닌 거지. 5번. 마찬가지로 학교 못 가고 취직을 했어. 취직했으니까 돈 벌겠죠. 그러면 풍족하지 않더라도 밥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6번. 스마트폰이 비싸가지고 조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만 못 가져. 근데 스마트폰 비싸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못 살 수는 있지만 민수도 밥을 먹고 사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런데 1번의 캄보디아의 T라는 지금 어때요? 먹는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 산에서 뒤져가지고 뭐라도 배를 채울 거리를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다른 차원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캄보디아의 T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1번. 이거 사실은 다른 친구들도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밑에 선생님이 좀 어려운 개념을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먼저 써볼게요. 한번 따라 써보세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부족한 상태.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는 거. 물, 음식, 그렇지. 물, 음식, 또 옷, 옷도 있어야지. 빨개 벗고 살 수 없잖아, 우리.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집도 있어야 돼. 집이 막 엄청 넓고 좋은 집일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는데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너무 추울 때 보일러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는 집은 필요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게 부족한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와 있던 캄보디아의 티라는 지금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적게 가진 상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 사람이 되게 부자 나라에 살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되게 부자 나라 중에 하나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게 없는데?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난 이게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한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핸드폰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중학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평균적인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 너무 가난해. 나 너무 빈곤한 상태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 아프리카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질 거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마도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 너무 가난해, 나 너무 빈곤한 상태야 이렇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개념인 거 알겠죠?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이. 자, 그래서 올라와 보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1번의 T라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 먹을 게 없는 상태니까. 근데 밑에 있는 2번부터 6번은 먹고 살 수 있어. 절대적인 빈곤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난 너무 가난해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지하 단칸방에 살고 패스트푸드만 먹어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스마트폰이 없다.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 상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넘어가서 3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까? 자, 1번. 왜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고 또 어떤 사람은 빈곤한 상태에서 사는 게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 빈곤에 허덕일까? 자, 각자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썼어요. 서윤이 거부터 한번 들어볼까? 일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일이 왜? 일 때문에 일을 너무 조금 게으르고 막 해가지고,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나라가 조금 돈을 잘 안 주는 편이어가지고, 잘 좋지도 않고, 북한처럼 막 그럴 수도 있죠. 좋아요.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게으르고 자기가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도 있겠죠. 북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었던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이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또 힘들 수. 또 예연이, 사람들 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부자 사람들의 형제가 있다면은 부모님이 재산을 놀부같이 다 가져가서 부자가 되거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였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돈을 펑펑 써가지고 거지가 되는 낭비해가지고 거지가 됐을 거다. 좋아. 지금 두 사람 똑같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게으르다는 말이 나왔어.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100%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반드시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빈곤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빈곤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좀 어려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회 구조에 의한 빈곤이에요.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네, 막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에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빵 같은 걸 훔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건 도둑질을 한 거니까 재판을 받아야겠죠. 잘못을 한 거니까.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막 은행을 턴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에 그런 음식이 필요해가지고 소량의 음식, 조금의 음식을 훔친 것은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거 우리의 상식이랑 어긋나는 거죠. 우리 도둑질하면 벌 받는 거잖아. 감옥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살기 위해서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을 죄로 보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라고 혹은 뭐 IMF라고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그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노숙자가 한 1000명 정도였대요. 근데 딱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노숙자가 6000명으로 늘어났대. 그러면 5000명은 왜 갑자기 노숙자가 된 거야? 응? IMF는 국제금융기구라고 해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어려워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기업들이 다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아주 살기가 힘들었던 때가 3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부도가 뭐예요? 부도 회사가 망하는 걸 부도라고 해요. 노숙자가 하루아침에 6배로 늘었어. 이 사람들 왜 갑자기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부터 열심히 일 안 해서 6배로 는 거야, 노숙자가? 그게 아니죠. 그렇지. 나라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다 보니까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의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IMF 당시에 노숙자가 늘어난 사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빈곤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누가 책임져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빵을 다 훔치는데 그 사람을 다 무죄로 해줄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빈곤 상태는 아닐 거니까. 그런데 저렇게 절대적인 빈곤. 지금 당장에 빵 한 덩이가 없으면 내가 막 쫄쫄 굶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지. 왜냐하면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니까. 국가가 잘 사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나라가 아니잖아.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런 것도 국가의 역할인 거니까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게을러서 가난한 거 아니에요 라고 둘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나는 1년 전에도 열심히 일하고 10년 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 IMF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야. 내가 다녔던 회사가. 그래서 쫄딱 망한 거야.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망한 거야. 회사가 망한 거야. 그래서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빈곤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 때문에 빈곤해질 때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빈곤의 원인이 두 번째,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식민지가 뭐예요? 4번, 식민지 역사가 만들어낸 빈곤이라고 써있는데 식민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 완전 상관이 없는데 식민지라는 말, 우리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 당했다 이런 얘기 쓰는데 나라?
나라. 자, 식민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주권이 있는 나라야. 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무력으로 강제로 지배하는 것을 식민지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식민지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했고, 식민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또 어디가 지배했지?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오랫동안 300년 동안 지배했고 식민지배했고, 식민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인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오래전이네, 그치? 1700년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면직물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 거예요. 여러분, 불티나게 팔려나감 여기다가 줄 그어볼까?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 팔렸다라는 얘기를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낸 면직물이 영국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지. 자,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인도에서 들어온 것만 사람들이 사가니까 내 물건은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자꾸만 영국에다가 이제 영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알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인도에서 수입된 제품에다가 세금을 좀 높이 매길 테니까 화 그만 내! 이렇게 그 사람들 다독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래 인도에서 수입된 뭐 스카프 한 장에 1,000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일부터는 1,700원에 팔 거야. 그러면 영국에서 만들어낸 거를 한 1,300원 이렇게 팔면 가격이 훨씬 싸니까 사람들이 영국 걸 사겠죠. 그래서 인도 거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비싸게 팔게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영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작업들을 사람들이 손으로 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을 떼가지고 그때 나오는 그 열기를 가지고 물을 끓여.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나오죠. 그 수증기의 힘을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기계를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 물건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생산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영국의 면직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천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호황을 맞이하게 된 거지. 호황은 뭐 장사가 잘 됐다, 경제 상황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면직물 만드는 산업이 너무 잘 되는데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뭐냐면 목화예요. 인도에 원래 쌀이 굉장히 재배가 잘 되는 지역이야. 비도 많이 오고 따뜻하고 그래서. 근데 거기를 다 없애버리고 목화밭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왜? 자기네 나라에서 목화가 많이 필요하니까. 게다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밭을 바꿔버린 거지, 농가 밭을. 자,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인도에서 대기근이 생기게 돼요. 여기 여러분 기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볼까? 어렵죠?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힘든 시기를 기근이라고 불렀어.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기근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래서 이 대기근 시기가 찾아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쌀을 재배하던 논이나 혹은 밭 같은 곳을 다 목화밭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농사를 짓는 그 땅 자체가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인도인들이 죽습니다. 인도 인구 되게 많잖아.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인도도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것처럼 인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렇지만 독립을 딱 했다고 해가지고 인도가 잘 살게 됐느냐?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도 경제가 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라가 원체 크니까 또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독립한 이후에도 인도의 빈곤은 계속됐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왜 사람들과 나라들이 빈곤할 수 있는지 여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인도는 뭐 때문에 빈곤한 거예요? 식민 지배. 영국의 식민지배. 인도는 이렇게 쓸게요. 인도는 영국에게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착취당해
빈곤해졌다. 간단하게. 여러분 착취라는 말 어렵죠? 쓰고 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착취라는 말을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영국이 착취를 해가서 이제 인도가 빈곤해졌다라고 하는데, 착취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힘든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함부로 부려먹거나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뺏어가거나 이런 걸 착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의 것을 다 뺏어왔기 때문에 인도가 더 빈곤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빈곤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부지기수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착취당했기 때문에 빈곤한 나라들도 있다. 자, 일단 예언이 빨간 펜 들고 틀린 거 고칠게요. 공교롭게도 세 군데 똑같은 게 다 틀렸더라고요. 딱 가운데네. 완전 딱 가운데. 나는 학원문을 여는 것조차도 무서웠다. 그 밑에 친구의 피아노 소리가 들릴 것이고 여기에 뭐뭐 하는 것 할 때 하나예요, 받침. 자, 됐으면 두 번째 장 넘어가면 또 있다. 여기도. 뭐뭐 된다는 것을, 한다는 것, 된다는 것, 뭐뭐라는 것, 기타 등등 것 나올 때 시옷 받침 하나. 두 번째 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옆에 넘어와서 까먹었다라는 표현. 우리 많이 쓰는 표현, 나 까먹었다. 까먹고 안 했는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거는 말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글에다가 쓸 때는 까먹었다 말고,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까먹었던 노래도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노래도 다시 생각나게 돼요.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 자, 그래서 이것만 수정하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새로운 글쓰기로 넘어갈 거예요.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쓰는 글인데, 자, 독서가 뭔지 알고 있고 감상이 뭔지도 알고 있어, 그치? 그래서 그래서 독서한 이후에 자기의 감상을 자유롭게 쓰는 글을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데, 글로 표현한 거를 읽어보자면.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낀 점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글을 쓰면 내가 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테니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도 좀 풍부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 책 제목,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반드시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왜 읽게 됐는지, 그 다음에 줄거리도 좀 소개해주면 좋아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책을, 감상문을 읽는 사람은 그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 그러니까 줄거리를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장면,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혹은 어떤 배운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추천하거나 마무리하는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느낌이 안 와요. 그쵸? 선생님이 예시문을 보여줄 건데, 모든 글은 그러하듯이 독서 감상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처음, 가운데, 끝.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어쨌건 모든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첫 부분에다가는 책을 잠깐 소개해야겠지. 내가 이런 책을 읽었어. 가운데다가는 줄거리를 좀 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는지, 내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써주고요. 마지막 부분에다가는 책 전체를 읽은 감상, 그 다음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면 이유를 써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늘 그렇듯이 선생님이랑 계율을 짜고 글을 쓸 텐데, 여기 제목 정하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냥 책을 무슨 책, 예를 들면 빈곤을 읽고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주제로 이 감상문을 쓰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한 다음에 그 주제가 드러나는 제목을 정해 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 여러분이 읽은 책이 아니지만
공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 내가 이런 이유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공부는 왜 해야 할까? 공부 없는 나라를 읽고. 그래서 내 감상문의 주제가 드러나는 제목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서윤이는 지금부터 뭘 정할 거냐면 너가 해리엇을 읽고 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은지를 주제에다 쓸 거야. 뭐 우정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동물들을 동물원에다 가둬놓고 뭐라고 해야 될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난 너무 조금 슬프고 막 잔인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동물원에 대해서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일단 예언이도 지금 생각해봐. 해리엇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쓸 건지. 서윤이의 주제는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도와줄게.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의 잔인함. 자, 요거를 서윤이의 주제로 할게요. 주제는 자기 마음이야. 왜냐면 책을 똑같은 걸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제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책의 주제가 아니고 내 감상문의 주제. 사람들이 풀어놓은 해리요? 사람들이 풀어놓는 해리요? 그게 무슨 말이지? 다른 애들은 우리 같이 다른 곳에 못 가는데 해리엇은 특별히 뭔가 우물 안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거는 감상문 전체의 주제가 되긴 좀 어렵지. 아니면 해리엇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이해심도 많고 마음도 넓고 지혜로운 캐릭터잖아? 그런 해리엇의 인상적인 부분에서 쓸 수도 있겠지. 해리엇에 대해서 쓰고 싶어? 좋아요. 너그러운 해리엇 뭐라고 좀 써볼까? 조금 주제를 잡을 때는 넓게 잡는 게 좋은데 해리엇이 되게 넉넉한 사람이야. 거북이야. 마음도 넓고 지혜롭기도 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해리엇 할아버지. 자, 좋아요. 이렇게 쓸게요. 각각의 주제야. 각각의 자기 것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제목은 각자 정하는 거야. 각자 정하는 건데 그냥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의 잔인함 이렇게 하면 아무런 임팩트가 없죠? 저거를 활용해가지고 제목을 조금 재미있게, 위트있게 써보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언이도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해리엇 이렇게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 제목이. 그치? 그래서 저거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위트있게 제목을 지어보면 좋겠죠? 찰리를 다독여주는 해리엇?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그러면 재밌게 쓸 수 있을까? 선생님, 네. 제목을 해리엇으로 해도 돼요? 아니요. 봐봐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갔니? 제목을 쓸 때 선생님이 이건 예시로 든 책이긴 하지만 여기 봐봐. 로봇 친구 앤디를 읽고 이렇게 뒤에 쓸 거야. 책 제목은. 근데 그 앞에다가 내 감상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로봇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로봇 친구 앤디를 읽고 이렇게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각자가. 나는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생각 다 했으면 컴마 찍고 괄호를 꼭 열어야 돼. 그래야 책 제목인 줄 알 수 있어요. 해리엇을 읽고 이렇게. 앞에 문구는 각자 생각. 써도 돼요? 동물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써도 돼요? 각자 생각해봐. 맞고 틀린 건 없는데, 각자 생각. 선생님한테 검사 안 받아도 괜찮아. 제목을 각자 지어보고, 다만 해야 될 거는 컴마 찍고, 괄호 열고, 해리엇을 읽고. 이렇게 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친구가 해리엇이라는 책을 읽었구나. 독서 감상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자, 앞에는 비워놔도 괜찮아. 뒤에 컴마 찍고 해리엇을 읽고를 써세요. 그 다음에 숙제할 때 제목을 생각해가지고 써오세요. 자. 동물도 마음이 있을까도 돼요? 동물도 마음이 있을까? 그럴 수, 원하는 대로. 선생님한테 검사 허락 안 받아도 괜찮아. 왜냐면 감상문은 되게 자유로운 글이야. 자기 생각을 쓰는 거니까.
근데 다만 뒤에 제목은 와야 돼. 그래야 감상문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상적인 장면 2개 고를게요. 자기 주제에 맞는 거여야 돼. 지금 서윤이는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장면 2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예현이는 해리엇의 엄청 좋은 뭐라 그래야 될까? 장점이 드러나는 장면을 2개 고르세요. 두 사람 글이 완전 달라질 거야. 왜냐면 똑같은 책 읽었어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다르고 감성문도 완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주제 그 장면을 가운데다가 쓰면 돼요? 여기 가운데 2개 고르세요. 한 장면, 2장면을 골라서 쓰세요. 서연이 장면부터 들어볼게. 첫 번째는 거북이들을 사람들이 하나씩 먹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차례차례로 늙은 사람들, 늙은 거북이들부터 가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좋아요. 근데 거기 앞에 그냥 거북이를 사람들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쓰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해리엇이 갈라파고스에서 잡혀올 때 선원들이 거북이를 잡아먹는 장면. 이렇게 쓰면 훨씬 디테일하겠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상문을 읽는 사람이 이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줘야 돼. 모든 사람이 해리엇을 다 읽고 이 감상문을 읽지는 않을 테니까 이 책을 안 본 사람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유를 쓸 때도 그냥 너무 마음 아파서 이렇게만 쓰면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돼. 왜 이 장면이 특별히 마음 아프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거북이들이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자리 이동해가지고 나갈 때 그게 왜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서연이 2번째 장면은 뭐예요? 찰리가 잡혀갈 때 찰리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끌려갔었나요? 찰리가 엄마와 인간에게 잡힌 찰리라고 쓸게요. 인간에게 잡힌 찰리와 엄마가 헤어지는 장면. 여기 너무 슬프죠? 동물원에 잡아가려고 이제 야생 원숭이들을 잡아가지고 어미하고 새끼랑 분리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 슬프지. 물론 쟤네가 말은 못하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정말 엄마 부르고 막 눈물이 날 거 아니야?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것들이 왜 끔찍하게 느껴지는지, 인간이 왜 잔인하게 느껴지는지를 써야 돼. 서윤이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가 잔인함에다가 동그라미 칠까? 사람들이 왜 잔인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저 2 장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가 저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 그 다음에 예언이 장면 골랐어요? 아직 이유를 다 못 썼어요. 일단 장면부터 보자. 첫 번째 장면 어떤 거? 매일 밤 찰리에게 찾아오는 것. 좋아. 해리엇이 매일 밤 찰리에게 찾아오는 장면. 좋아. 한 개는? 자기를 미워하는 죽기 전에 자기를 미워하는 동물들까지 불러서 인사하는. 좋아요. 죽기 전 모든 동물을 불러서 인사하는 장면. 좋아. 자, 간단하게 밑에다가 이유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현이는 뭐가 드러나야 돼? 해리엇이 얼마나 인자한 그런 어른이었는지 175년을 살았던 그런 노인이니까 얼마나 좋은 캐릭터였는지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해리엇의 행동들이 왜 너에게 인상적이었는지가 드러나게 써야겠죠? 일단 두 번째 장면의 이유는 마음이 너를 끌어가서. 좋아요. 첫 번째 장면도 찰리 옆에 왜 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쓰다 보면은 해리엇이 얼마나 이해심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런 동물인지가 드러나겠죠? 왜 맨날 찰리 옆에 가 있어? 찰리가 밤에 너무 외롭고 적응 안 돼가지고 힘들 게 너무 잘 뻔하니까 자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옆에 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잘 드러나게 쓰면 되겠습니다.